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TV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5월 시장의 화두는 세림 매의 현실화 가능성이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5월의 증시는 상대적으로 약하기도 했고 글로벌 긴축 기조 속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5월의 증시 시작부터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5월의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6월의 서머랠리 여부로 쏠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6월 증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수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단은 서머랠리 하니까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산으로 가고 싶네요. 저는 바다로 가고 싶네요. 네. 어떤 산에 가고 싶으세요? 산 계곡이 시원하지 않나요? 그 시원한 계곡물에서 나오는 그 에어컨 바람보다 훨씬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 저는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 말을 또 들으니까 저도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데 전 이제 여름 하면 바다에 딱 가서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해수욕 딱 하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대표님 말씀도 그렇고 제 이야기도 그렇고 결국에 놀러 가야 하잖아요. 네. 놀러 가려면 저희에게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6월 증시를 먼저 잘 예측을 해보고 저희 시장에서 잘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관련된 이야기 많이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6월 달은 증시로 봤을 때는 5월 달을 이제 메이앤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6월 달도 사실 역대를 보면 장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장이 안 좋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라는 건 여기에서 또 옥색을 잘 가려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또 장이 생길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사실 이제 5월 말에 우리 증시는 뭐 엔비디아발 훈풍을 받았다라고 봐야 네. 할까요? 반도체 주들이 이끌어주면서 뭐 코스피 지수를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의 약진이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동성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뭐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는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6월 증시는 일단 어떻게 전망해 봐야 할까요? 일단 이 시장 전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가 이제 의견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엔비디아 훈풍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뭐 전고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훈풍으로 딱 반도체 종목만 뜨고 나머지가 죽어 있다면 사실은 장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오르긴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되지만 지금 상황은 유동성이 적은 측면을 간과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이걸 덧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유동성 부족 사항을 많이 메꿔주고 있다는 건 사실 긍정적 시그널로 보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2차 전지주로 대거 몰렸던 개미들이 네. 거기에서 실명 매물로 빠지면서 그 유동성이 일부 반도체로 가면서 이 지수를 떠받치고 있다면 사실 좀 리스크한 면이 없진 않아요. 또 그 사람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유동성을 독립변수로 제외하고 나더라도 외국인 매수세로 지금 현재 반도체를 주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시장 전체 자본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종의 주가들이 최근 들어서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뭐 글로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동조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달에 반도체주는 좀 상반기보다는 나은 흐름을 보일까요?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최악은 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실제로는 3분기 이후부터 굉장히 워스트한 시그널이 계속 시장에서는 흘러나왔죠. 일단 재고가 넘쳐났고 재고 넘쳐났던 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비가 촉진되었기 때문에 특히 IT 쪽에서 재고가 부족하리 많지만 호황이었던 반사적으로 재고가 부족했던 재고가 지금 쌓인 걸로 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엔비디아 이 반도체 훈풍은 그거와는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은 보통 그 사이클링을 탈 때 네. 보통 뭐 그 이전에는 펜티엄 5에서 펜티엄 6로 간다. 뭐 그리고 어떤 기술적 변동이 있다. 이런 식으로 큰 호재가 있을 때 한 번씩 사이클링을 바뀌고 있었는데 이번 호재는 그보다 좀 더 큰 호재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단순한 뭐 어떤 PC의 변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클라우딩 시스템이 바뀌어서 뭐 좀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DDR5가 좀 호재가 터졌다든지 이 정도의 변화가 작은 호재였다면 이번 엔비디아발 호재는 그보다 훨씬 큰 격변의 호재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메가 트렌드 하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챗GPT라는 것이 그 전에는 저게 뭐 새로운 뭐 어떤 흥행 정도의 모델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메가 트렌드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그 메가 트렌드가 실증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보여준 실증 자료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반응을 달리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마약보다 얻기가 더 힘들다. 마약보다 얻기가 힘든.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IoT 이런 것들이 그냥 최첨단에 흘러가는 트렌드 기술만 알았는데 이미 그것이 훅 일상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하다는 얘기는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이미 보편화된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로 봐야 되고 이번에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는 그에 대한 반정이고 플러스 뭘 얘기했냐면은 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2분기는 더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큰 호재죠. 그 호재가 AI 반도체가 호재, AI가 챗GPT라든 AI가 호재라면 그게 반드시 뭐를 수반하냐 하면은 대규모 클라우딩 시스템을 수반합니다. 네. 특히 그 메모리 쪽에서는 우리는 어차피 메모리를 봐야 되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메모리 하이밴드 메모리라 그러죠. 이 HBD가 굉장히 특히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90%의 시장 점유율.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하이닉스가 50%, 삼성전 40%, 90%를 보유하고 그러네요. 있고, 그러니까 그 AI 반도체가 시장이 성숙할수록 국내 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수혜라는 것은 결국에는 재고 물량이 빠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머뭇머뭇했고 언제쯤 저게 재고가 빠지고 디램 선물 가격도 안 좋다는데 언제쯤 빠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식들을 이 한 방으로 많이 날렸다. 그래서 이 시장 외국인들은 이런 호재들을 이미 알았듯이 5월 달에 외국인 매수세가 12조였는데 그중에 9조를 삼성전자 걸 매수했어요. 그리고 1조 2천억을 SK 하이닉스를 매수한 걸 보면 이미 시장의 반응은 이미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큰 공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메가 트렌드를 바꿀 정도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수세에 유입시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공통점이 있죠. 개인 투자자들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종목들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점 속에서 이게 추세적 반등으로 계속해서 이어질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떤 요인들을 체크해 나가면 좋을까요? 우선 이런 이 호황이 지속될 건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우선 그 엔비디아 효과가 어떤 파장을 주는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주는 파장은 우선 그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파운드리도 같이 가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파장이 시스템 반도체인 AMD를 11.2% 상승시켰고 주가를 보면 그리고 TSMC도 4.2%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장비 회사까지 지금 덩달아서 4.4%. 물론 최근에 그 미일 반도체 협력이 또 뭐 영향을 준 것도 있겠지만 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필라델피아 지수를 보면 6.8%나 상승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추세가 그 엔비디아의 훈풍이 단기간의 호재로 끝날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반증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다행스러운 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재고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이 이익률이 얼만큼 빨리 반등할 것인가 호재인데 하반기에 주목할 것은 물론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6월달 상반기에 바로 효과 나타날 거라 보진 않아요. 보통 반도체 주가는 6개월 연동을 선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이만큼 많다는 것은 올 10월 이후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그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이미 반영한 것이고 지금 따라가는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올 겨울이나 1분 1월 달을 봐야 되는 건데 그때는 이미 그 이런 IT 전반적인 업종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인프라 측면에서의 이 반도체의 체질 자체가 개선될 수 있을까를 관전 포인트로 보는 게 지금 들어가는 분들은 그게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셨고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앞으로를 더 길게 바라보셔야 할 것 같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일단 우리 반도체주들은 대형주들이 조금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 대형주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게 반도체주가 오르기 위해서는 소부장주도 그에 뒷받침이 잘 돼야 하잖아요. 미국과 일본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세판짜기에 나선 상황 속에서 이 소부장주 안에서는 어떤 선별 전략을 저희가 취해야 할까요? 보통 반도체 여팡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네. 일반적으로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 전방 산업의 재고가 축소되고 그리고 반도체 수요 증가 이렇게 이어지는 사이클로 이어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느냐? 전방 산업의 재고 축소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부장 어디쯤 들어가야 되느냐? 그 설비 투자 감소와 전방 산업 재고 축소쯤에 사실은 소부장이 그 입지를 다져야 되거든요. 네. 지금 소부장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우선 엔비디아와 관련된 기업들을 먼저 보는 게 저는 우선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로 직접 수요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지금 그 소부장 업체들이 그 재고 축소 바닥 시점에 반등이 시작되는데 지금은 재고 축소가 시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왔다고 판단될 때 소부장은 따라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엔비디아 효과의 직접 수혜를 보는 기업들 예를 들면 그 국내에서는 그 루디시라는 AI 영상 분석 기업 같은데 네. 이런 데를 보면 엔비디아와 직접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또 한 곳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엔비디아에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엔비디아와 매출과 연동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을 우선으로 소부장 기업들로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갈 소부장 기업들은 재고 축소가 바닥이다 싶을 때는 소부장으로 들어가면 나쁘지 않습니다. 소부장에 들어가는 것도 그때면 꽤 괜찮은 전략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부장주 바라보실 때 먼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께서는 엔비디아와 연동된 업체를 보시면 좋겠고 재고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2차 전지주로 눈을 좀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은 반도체 얘기 너무 많이 하고 네. 있지만 사실 상반기를 좀 끌어왔던 종목이다 하면 2차 전지주가 가장 많이 네. 떠오릅니다. 일부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이 상반기의 흐름을 하반기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2차 전지는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주도주로 이끌어왔지만 시장이 2차 전지주에 대한 그 시장은 분명해요. 중요한 건 시장이 성숙해질수록 아마 그 무엇이 알짜고 무엇이 좀 아닌 것인가를 구분되는 시장이 막 화랑일 때는 2차 전지란 말이 붙은 모든 종목이 다 뜨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조금 수그러들고 나면 2차 전지 중에서도 뭐는 좋고 뭐가 좋지 않다는 게 좀 구분이 좀 되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은 2차 전지를 그래도 미래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구분자를 가지고 2차 전지를 느꼈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중에서도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 밸류 체인을 봤을 때 지금 미중 무역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재료를 수급하는 쪽의 가격이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재료 수급 측면에서 약간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가 되는 기업들, 포스코 퓨처엠 얘기했죠.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런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구분. 같은 양극재나 같은 그 재료 쪽이라도 그리고 반대로 그러니까 재료 쪽에 구분자로 둔다면 반대로 그 후방 쪽에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은 어디하고 거래를 하고 있고 삼성 SDI는 어디를 거래하고 있고 SK는 어디하고 거래하고 있는
그쪽 후방 쪽의 거래선에 대한 자동차 업계를 같이 보는 것도 두 번째 방법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2차 전지를 봤을 때는 2차 전지란 말만 붙어도 모두가 뛰어드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시장 자체를 좀 면밀하게 봐서 재료 쪽과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고 시장을 좀 덜 흔들리는 쪽은 어느 쪽이다라고 구분하면 그쪽을 먼저 보는 게 맞고, 반대로 나는 그쪽보다는 이게 공급되었을 때 자동차 전체 시장에서 어느 기업들이 좀 안정적이고 수주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또 그게 보고, 그 다음에 스텝은 뭐냐 하면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지금은 막 공급이 딸려서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 딸려서 2차 전지가 들어가기만 해도 모든 게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성숙해지고 나면 결국엔 누가 많이 남냐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그 다음 스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주와 관련해서 구분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서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차 전지주 관련해서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희는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데 조금 더 집중해서 전략을 짜나가면 좋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쪽의 리밸런싱은 결국에는 밸류체인적 관점으로 같이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은 다 좋고 다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그 다음 스텝이 이제 코스트 측면으로까지 수익성 측면을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익성 측면이 확보가 되려면 결국에는 밸류체인을 누가 더 강력하게 갖고 있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체인의 원재료 수급부터 원재료 개발, 밸류체인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코스트 싸움에서 이기거든요. 수익성이 확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로 리밸런싱 하는 것이 2차 전지를 미련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리밸런싱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단순히 2차 전지라는 테마를 붙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수익성 측면에서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그 수익성 측면은 결국에는 확실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와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하실 때는요, 확실한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재정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차기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가 차기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 사실 방어주의 성격도 부각이 되기도 하고, 네. 아스코학회를 비롯해서 여러 학회들도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처럼 제약 바이오주가 하반기에는 반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한국 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구성을 보면 제약 바이오주가 4개, 그다음에 2차 전지가 3개, 그리고 게임 엔터주가 3개. 소위 말하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포트폴리오 가지고 싶은 게 딱 상위에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2차 전지 이야기는 했고, 근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제약 바이오주인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수급 측면으로 우선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할 때는 모든 수급이 2차 전지로 갔습니다. 지금 그 2차 전지에 불붙은 그 수급이 일단 조금 내려앉았죠. 그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한테 수급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고민을 해볼 고민을 시점이죠. 해볼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리밸런싱 이야기도 했고, 그럼 이제 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나는 그래도 2차 전지야. 좀 길게 볼 거야. 그럼 그분들 남아 있겠지만 아마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방어적으로 뭔가 좀 배려를 치고 싶은 분들은 다른 주를 한번 검토해 보겠죠. 그게 엔터주가 될 수도 있고 게임주가 될 수도 있고 제약 바이오주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제약 바이오주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선 왜냐하면 지난 한 1년 이상 동안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시행착오라는 거는 그 이전의 제약 바이오주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냐면은 대부분 모험주였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일단 바이오 쪽을 보면 자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국처럼 한동안 큰 자본을 투입해서 R&D를 해서 신약 개발하는 것보다는 뭔가 파이프라인 하나 개발하고 어떤 특허 하나 개발해서 그거를 빅파마에게 팔아서 그 호재로 다시 올라가는 구조였던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런 빅 호재를 기다리고 어디 뭐 개발했다더라, 뭐 기술 팔았다더라, 삼상 갔다더라 정도에서 투자가 들어가서
환호를 지르는 뭐 이런 구조,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런데 지난 1년 정도 동안 그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은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런 시행착오 거치고 나서의 지금 시점이 훨씬 더 저는 스테이블하다 봅니다. 특히 그런 시장, 그렇게 그러니까 먼저 조금 위험성이 있는 모험 자본을 공급받아서 제약 바이오 산업이 커오른 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되면 바로 직탄을 맞거든요. 사실은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이 모험 자본들은 절대 모험 자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오른 상태고 그 모험 자본에 대한 투자 시행착오도 어느 정도 거친 상황이라면 훨씬 안정적으로 시장은 바뀌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 상황에서 배터리주에 몰렸던 그 성장주, 배터리주에 몰렸던 사람들의 개인 수급의 특징은 뭐냐면 다들 성장주를 찾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기술주를 찾는 게 아니라 빨리 들어가서 빨리 성장주를 찾아서 베팅하고 빨리 빠져나오는 이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 수급이 그 다음에 찾는 곳은 어딜까? 저는 바이오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험주적인 언스테이블한 것도 리스크도 많이 해지를 했고, 시장 자체에 대한 경험치도 많이 쌓였고,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가 또 높은 상황에서도 그 시장은 저는 수급 측면에서도 이쪽으로 그 성장주를 찾던 그 수급은 이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 다행스러운 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그런 모험 자본적인 어떤 사업 성격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쌓아가면서 이익을 챙겨가는 기업들 많이 바뀌는 부분도 전 다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서 가는 성향으로 하반기 좀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주는 그간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기도 했고 이제는 좀 안정성 측면이 부각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업황 개선도 기대가 되는 가운데 사실 제약 바이오주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주가가 뭐 그렇게 재밌게 가지는 못한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 2020년에 랠리가 좀 재현될 수 있을까요? 2020년 정도의 랠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 수익성을 챙겨가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저는 셀트리온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을 기억해 보면 그때만 해도 주요 테마주였고 굉장한 성장주였죠. 거기다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호재들이 터지면서 이거는 기업 원래 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됐던 건 사실이었고, 그렇지만 서승진 회장의 복귀도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의 셀트리온은 수익을 챙겨가는 기업으로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 있는 루폴라이라마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그 미국에서 7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휴미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판매가 그쯤만 해도 뭐 삼상 같다 이런 말을 했지만 지금은 이미 판매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성 측면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뀐 데다가 플러스 최근에 그 유럽 의약품 쪽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 같은 바이오시밀러도 일부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모험 자본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을 포트폴리오를 갖춰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다. 거기에다가 셀트리온이 사실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바이오시밀러 좋아, 그래 판매도 좋아, 괜찮아. 그런데 너희들 언제 개발해?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언제 스스로 개발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결국에는 중국이나 인도나 뒤따라오는 기업들과 경쟁하면 수익성이 별로 안 날 텐데 좀 특별한 거 없으라는 그 시장의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요구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투자하는 것도 이 셀트리온을 보는 관전 포인트로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잘하고 있고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자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좀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렸죠. 판매가 시작되었다. 현재 셀트리온의 구조는 셀트리온을 만들고 이걸 밀어내죠. 셀트리온 매출이 오르겠지만 그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매를 하고 하는 이런 구조인데 당장 그 7월 달에 휴미라 판매 시작하죠. 네. 그리고 10월에 램시마 SC 미국 FDA가 허가가 되면 이것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향후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헬스케어고 두 번째는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세계 회사를 제약까지 합병해야 되는데 합병했을 때 누가 제일 유리할까? 헬스케어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예. 이 두 가지 소재를 봤을 때는 삼형제 중에서 헬스케어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유망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상황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네. 다시 또 코로나19 얘기가 들려오면서 뭐 전면 재봉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중국과 떼놓을 수는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사업 중에서 어떤 게 좀 타격을 받게 될지 좀 궁금한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엔데믹 때 네. 중국발 호재가 있을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화장품, 그리고 여행주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사실 다 불발이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안 와요. 오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그 다 분석이 불발이었는데 네. 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생각보다 그렇게 네. 많이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중국이 우리나라 팬데믹이 한참이었을 때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중국은 자기들은 별로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 자체가 허언이었다. 중국 지금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코로나를 한번 겪은 사람이 한 15명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다시 걸린 사람일 거다. 오히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봉쇄는 하지 않을 거다 지금 중국은. 그리고 중국도 지금 시진핑 연임 이후에 가장 화두가 경제 개발이거든요. 호황을 했는데 다시 여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 것이다. 중국 특성상.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이었다면 분명히 다시 봉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이게 중국발 이 코로나가 당장 우리나라 기업의 호재로 여겨졌던 화장품, 여행 이런 주들에서 직격탄을 맞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엔데믹 때 호재라고 봤던 그 주가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재확산 한다고 해서 다시 손해볼 것도 별로 없어요. 중국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발생했거나 중국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중국발 그 코로나 재확산이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저는 들어요. 거꾸로. 그렇다면 중국발 이런 어떤 코로나 확산이나 중국 관련된 우리나라 주들은 주로 화장품이나 여행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걸 본다면 최근에 G7에서 미국의 바이든이 워딩이 바뀌었어. 중국에 대해서 좀 친해질 수 있어. 좀 선별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친할 수 있으라는 저는 그 워딩이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라 봐요. 그렇다면 아마 중국에도 봉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불릴 거고 중국발 소비재 관련해서도 좀 더 호황이 나아진다면 우리 지금 잠깐 주춤하는 이 재확산 주춤한 것들이 6월 한 달 좀 있을 때 오히려 이걸 투자 기회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엔데믹 때 사례와 비교를 해보고 재유행 때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뭐 광저우 포럼에서도 그렇고요. 중국의 방역 전문가들이 다시 또 뭐 예방 접종을 권고하기도 하는 등 이런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도 살펴봤을 때 백신 관련주들 오랜만에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뭐 진단키트주와 치료제 관련주들 6월 한 달 동안 주가 향방은 어떨까요? 지난번 그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때 지난주의 주가를 보면 오히려 미국 화이자나 모더나 같았어요. 먼저 그것도 크게 저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중국은 화이자 모더나 별로 안 씁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거 쓰고 오히려 그 명품주는 깔아앉겠죠. 네. 중국이 그런 건 소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 SD 바이오센스라든지 진단 키트가 오히려 좀 호재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안타까운 건 저는 게임 업종이에요. 지난주인가요? 네이버가 중국에서 금지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단순히 네이버의 사건이 아니고 이게 한한령의 시작일 것 같은데 이게 되면서 중국의 게임 시장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게임들이 검색이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원래는 중국이 그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게임의 판호 발급이 중단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 전문가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중국의 게임주를 좀 투자했던 분들은 좀 유심하게 봐야 된다. 이 중국의 낌새가 우리가 원래 중국 거라면 뭐 소비재 쪽을 물려봤다면 오히려 게임주라든지 다른 인프라, 특히 반도체 이런 쪽을 저는 더 우려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게임주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좋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뭐 최근에 실적도 보면은 게임주들 그렇게 좋지는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또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접근해 나가면 좋을까요? 게임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게임주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너무 없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소위 말하는 한한령이 사실 발동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이버를 금지시켰다는 얘기는 한한령이 발동된 거 마찬가지고 엔터주는 보시면 한한령이 있더라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괜찮아서 그리고 생각보다 견조하게 가잖아요. 실적도 내고 주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엔터주에 대비해서 게임주들은 중국발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중국발에 대한 영향이 너무 커서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작하면 사실은 게임주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특히 새로운 게임에 대한 뭐 중국 내 시장의 진입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는 게임주가 그나마 이나마 새롭게 버티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김남국 의원이 하고 있던 코인 사태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코인주가 또 엮여 있는 게 게임주예요. 네, 그렇죠. 코인을 낙하주 발행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악재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게임주는 중국의 한한령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서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게임주에 대해서 좀 관망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신작 발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중국의 그 마켓이 많은 게임주들은 좀 선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그 게임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좀 관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선별을 좀 해야 된다. 이 한한령이 우리가 그 사드 사태 때 네. 회고해 보면 한한령이 쉽게 갈라지지 않거든요. 중국은 그 이런 걸 할 때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바이든이 그 G7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그 워딩 바뀐 언어들, 그러니까 좀 선별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시장을 좀 녹이고 한한령을 누구틀어 준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시장 상황을 보고 게임주를 좀 바라보고 투자를 판단하는 것이 게임주를 좀 보는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기업을 좀 중심으로는 봐도 괜찮을까 좀 궁금한데요. 사실 신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신장 모멘텀이 금방 실망감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주도 신장 모멘텀이 좀 유효한 종목은 없을까요? 물론 신장 모멘텀을 유효하게 보는 종목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넥슨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특히 저는 이번에 그 위믹스 관련됐거나 네. 이렇게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주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된다. 아마 이게 정치석까지 들어와서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이 파국을 좀 넘겨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 마켓 쉐어가 높지 않고 않으면서 신작이 나오는 게임주들은 좀 유심해서 선별을 해서 고정 투자하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보실 때는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면서 신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6월에 증시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럼 6월 한 달 동안 저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뭐 비중을 확대해볼 섹터에는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6월 달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다우존스 지수가 수익률이 두 번째로 안 좋고 S&P 500 지수는 네 번째로 나쁜 달이 6월 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썸머 랠리라 보통 그러죠. 썸머 아까 이제 초대에 말씀하신 썸머가 6월 달부터 시작한 썸머 랠리라 그래요. 네. 6, 7, 8, 9 이렇게 보는데 6, 7, 8, 9 중에 썸머 랠리에서 가장 안 좋은 달은 6월 달로 늘 봅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6월 달 최악이냐 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또 이 최악인 상황에서 옥석을 잘 가리면 나름대로 전략을 찾을 수 있는데 6월 달에 역시 옥석은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불을 지핀 인공지능 AI가 어디까지 랠리를 갈까?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한 이벤트성인 호재가 아니라 뭔가 산업 전반에 대한 메가 트렌드 자체를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꽤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첫 번째가 요 관련된 기술주를 보는 게 이 옥석 가령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 그래서 반도체주는 강세가 보일 걸 저는 예상이 되고요. 물론 외국인들이 그 5월 한 달 12조 원치 샀기 때문에 한번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는 게 관전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역시 뭐 그 요즘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미국의 FOMC의 메시지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그러니까요. 국민이. 네. 미국 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일반 국민들보다 우리나라 국민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봐야 되는데 FOMC 최근에 이제 그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5월달 공개됐는데 네. 메시지를 보면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로 되돌리려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월 초에 이제 금리 인상 끝났어라고 환호를 하고 시장 많이 환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FOMC에서 그런 메시지를 나온 거 보면 금리 인상이 어쩌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6월 달엔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는 오히려 그 시기를 거치고 나면 진짜 이것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닐까라고 본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거기 때문에 그때도 거꾸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저는 최근 4월, 5월 달에 그 미국 시장을 보면 기술주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특히 빅테크 기술주들이 꽤 여러 개 올라왔어요. 저는 이것도 우리 시장에 6월 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 우리 기술주를 어디를 봐야 되느냐? 미국의 기술주들은 우리나라에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쪽을 보고 시장을 좀 탐색하는 것도 6월 달을 보는 관전 포인트다. 이거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엔비디아발 반도체의 강세가 계속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한다. 그에 대해서 시장을 탐색하는 게 한 관전 포인트고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메시지를 비롯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것이 시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어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자본 시장 자체에 안정화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마지막으로 한 2달간 기술주가 이어진 미국 시장에 이 기술주의 이 반등들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테마를 보는 것도 6월 달에 이 시장 전체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앞에서 짚어주신 것처럼요. 저희가 6월 FOMC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6월 FOMC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예상했듯이 뭐 예상이라 보기보다는 기대를 많이 했죠. 그렇죠. 5월 달은 정말 마지막일 것이다. 이 금리 인상에 이 긴 터널의 끝이 아닐까 했는데 그 터널은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게 맞다. 그러니까 5월 달에 그 FOMC의 의사록의 메시지는 분명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분명했고 그리고 미국의 근원 물가라든지 이런 시장의 그 지수가 아직은 그렇게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이 매파들이 충분히 자기 매파들의 의견이 충분히 강할 수 있는 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지수는 6월 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게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그 미국 내에서도 그 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부담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FOMC가 금리를 올렸다. 저는 이게 불확실성을 더 해소하는 거라 봐요. 왜냐하면 보세요. 5월 달에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지금 연쇄적으로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멈췄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은행 여전히 불안한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늘 관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반대로 매파 쪽에서 다른 이유를 대겠지만 더 강하게 금리를 올렸어요. 거꾸로 더 올렸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해석하면 미국의 은행발 리스크는 사라졌구나.
라고 시장에 충분히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저는 시장을 더 스테이블하게 해줄 수 있다. 지금 뭐 그 미국의 그 공화당과 바이든이 미국의 그 지금 현재 그 부채 한도 협상 부채 한도 관련해서, 협상이 네. 1달러가 된 것 같지만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시장에 이미 6월 달 영향은 미치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이런 그 FOMC 금리 인상 자체가 중요한 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상반기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없애줘. 이게 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FOMC가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것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메시지로 갈 수 있다.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의심하고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부채 그 한도도 그렇고, 네. 그리고 미국발 그 은행 불연도 그렇고, 저 미국의 금융 시장을 우리가 더 믿을 수 있어? 미국의 금융 시장을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성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그게 줄어든다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어요. 기업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1분기 때 그 최악을 찍은 줄 알았는데 1분기 나쁘지 않았어요. 2분기 실적이 꽤 뒷받침해 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시장은 빠르게 반응할 것이고 그 빠르게 반응하는 것들은 6월 중순 이후면 굉장히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서 6월 달을 바라보는 시장의 참여자들의 눈은 훨씬 더 좋게 볼 것이다. 네, 그게 지금 6월 달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게 금리 추가 인상 그러니까 원래 금리 동결 기대감이 네. 최근에 5월 말이 되면서 금리 추가 인상으로 지금 바뀐 상황이란 말이에요. 점점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경기 진단을 담은 그 베이징북이라고 있는데 이게 6월 2일 날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중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는가에 소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5월 고용 지표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이제 내일인가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지수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금리를 어떤 식으로든 6월 초에 정해주는 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서 중요한 걸로 보고 최근에 보면 6월 1일 날 그 브로드컴의 실적이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브로드컴이 최근에 애플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신규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경기 호황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지표예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발표되고 나면 불확실성 제거되고 그리고 그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실적, 엔비디아를 발로 시작하는 기술주들 안정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호응할 수 있다. 이게 6월을 좀 보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뭐 일단 FOMC에서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해주는 게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이렇게 또 FOMC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는 동결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창용 한원 총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금리 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의 금리를 올려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는 환율이라 봐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도 낮은 환율은 아니지만 네.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아마 한은에서는 국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돈이 빠져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환율이 더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금리 차이가 꽤 오래 지속됐는데도 돈은 빠져나가지 않고 금리는 올리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빠르게 환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마 한은에서는 이 금리를 동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금리를 올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상수지가 좀 적자인 상태에서 금리를 오르면 시장에는 더 안 좋은 시그널을 주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한은의 금리 인상은 동무가 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환율이다. 환율 방어에 실패하면 올 수 있는데 지금 환율 1,300원대 초반이긴 하지만 아마 이 환율이 유지되는 한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수근 대표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서울경제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